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양승용입니다. 한국농업방송 MBS의 교육과 함께 매주 찾아뵙고 있는 MBS 초대석은 농업 관련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신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그야말로 연일 치솟는 기온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 못지않게 가파른 상승세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쌀값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러다 쌀값이 금값 되는 거 아니냐며 우려를 쏟아내지만 농민들은 쌀값이 올라도 전혀 즐겁지 않다며 오히려 부정적 여론몰이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수혜자는 없고 모두가 피해자뿐인 이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3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쌀값을 둘러싼 논쟁과 그동안의 양곡 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인중 국장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인중 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쌀값 얘기 좀 하겠는데요. 네. 지난 7월에는 쌀값 급등 또는 37년 만에 최고치와 같은 타이틀의 쌀값 상승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이번 쌀값 상승의 요인과 최근의 쌀값 동향, 개괄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쌀값이 80kg 가마당 17만 6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7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은 사실은 13년도 7월 달 이후에 13년도 7월 달에 쌀값이 17만 6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13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 쌀값이 12만 7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동안 쌀값이 한 38.4% 정도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쌀값이 좀 많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생산량이 397만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년보다 약간 그 평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생산이 됐는데 정부가 지난해 쌀값이 좀 낮은 상황에서 쌀값을 정상화를 추진을 하면서 공공비축미 35만 톤 외에 추가로 한 37만 톤 정도를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조금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격리를 했기 때문에 쌀값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17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 받아들이지 어려울 정도의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고 좀 정상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쌀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고요. 또 이에 반해서 농민들은 이번 쌀값 상승이 농가 소득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작용, 여러 가지 그 우려와 반발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농민들이 이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17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이 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가격이나 문제 있는 가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17만 원이라는 쌀값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도 쌀값은 17만 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한 뭐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쌀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17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쌀값이 오르는 건 사실은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이미 수확기에 쌀을 다 파셨기 때문에 현재 쌀값이 오르는 게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타당한 주장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은 쌀값이 높다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게 되면 물가가 문제된다. 그래서 또 정부가 그 보유했던 쌀을 방출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유했던 쌀을 정부가 방출하게 되면 조금 있다 이제 그 신곡 18년산의 수확기가 되기 때문에 18년산 수확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농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면은요. 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쌀값이 폭락을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쌀은 이제 1년에 한 번만 생산이 되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그것도 수확철이 아닌 시기에 쌀값이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너를 띄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시청자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쌀값이 급등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반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쌀의 수급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2000년대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서 풍년이 들면 쌀이 남기도 하고 흉년이 들면 쌀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2000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웬만큼 흉년이 들어도 쌀이 남는 그런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그 뭐 쌀이 평년장만 생산이 돼도 그 쌀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무척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13년도 이후에도 계속 쌀값은 떨어져 왔고요. 그래서 지난해는 쌀값이 80kg 가마당 이제 12만 7천 원까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공공비축 물량 외에도 추가 격리를 37만 톤을 하게 되면서 쌀값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해의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추가 격리를 하면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쌀값이 정상화되는 속도가 좀 빨라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당장 올해의 쌀값 폭등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쌀이 그 만성적인 그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급 균형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 조정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벼 대신에 다른 작목을 재배를 하는 경우에 헥타당 한 340만 원 정도를 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생산 조정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조정제를 단기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그렇게 2회를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현재의 그 쌀의 생산 체계가 물량, 그러니까 수확량, 물량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생산 체계 자체도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 감소 추세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국민 식생활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쌀의 소비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한 2.4%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쌀의 소비 감소 추세를 1% 이내로 그렇게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 촉진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쌀 가공식품을 개발을 해서 소비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을 좀 확대를 해서
결국은 쌀의 수급 균형을 빨리 회복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중 국장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정책관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예. 식량정책관 산하에는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 부서 이름만 들어봐도 쌀값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다룰 거라는 짐작이 되는데 네. 우선 식량정책관 주로 네. 어떤 일을 하는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식량 정책,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급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 첫 번째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농업 생산 기반을 정비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직불제 업무,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 식량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들의 주식인 쌀 외에도 뭐 밀이나 콩,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식량 작물들을 전체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수급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같은 경우에는 경지 정리라든지 배수 개선, 그다음에 저수지와 같은 수리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불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그 쌀 고정 직불제, 쌀 변동 직불제 외에도 반농업 직불제라든지 경영이양 직불제라든지 이런 조건분리 직불제라든지 이런 직불제와 관련된 업무가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일반 시청자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들여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량 안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민들에게 국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개인에게도 그렇고 먹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냐에 관한 문제라고 간단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국내 자급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그 인식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물론 식량 안보가 국내 생산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내 생산 기반이 튼튼해야 식량 안보 내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곡물 자급률이 한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문 연구기관에서 173개국을 대상으로 그 곡물 자급률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123위 정도로 좀 낮은 순위라면 낮은 순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 면적 내지는 농지 면적은 작은데 실제 그 땅에서 생산이 되는 농산물을 공급을 받는 우리 국민의 수는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전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가 곡물 그 자급률을 100%로 가져가려면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하냐를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대략 한 550만 헥타로 현재 저희들이 농지 면적이 한 165만 헥타 정도가 되니까 3배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량 안보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식량의 무기화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예로는 2008년도부터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에그플레이션 당시에 그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자국 내의 사정을 이유로 사실은 곡물 수출을 중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되면 사실은 그 나라들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무척 애로를 겪을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그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내 생산 문제, 이런 것들은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550만 헥타르는 우리한테 거의 불가능한 수치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농업의 이런 가치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부는 농업, 특히 식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쌀 농사와 관련된 정책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른바 UR 이후에 이제 본격화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그 UR 이후에 시기마다 정부 정책의 그 중점적인 방향이 조금씩 변화된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UR 협상이 1993년도에 타결이 되고 WTO 체제가 1995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농업 정책의 중점적인 방향이 경쟁력 강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거냐라는데 이제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경지 정리나 배수 개선, 뭐 수리 시설 같은 그런 SOC를 정비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우리 농업 생산 구조가 원래 그 소규모 영세농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RPC라든가 이런 그 생산 유통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투자도 많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쌀 같은 경우에 쌀 농사 같은 경우에는 한 기계화율이 한 98% 정도까지 그렇게 달성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업농들 같은 경우에는 영농 규모도 예전에는 보통 한 3헥타가 채 안 되는 농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10헥타 넘는 농가도 10,000호를 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의 수급, 공급 과잉 기조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수급 균형을 회복할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곡 수매제를 폐지를 하고 그 일정한 그 식량 안보 목적의 일정한 물량만 시장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공공 비축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래서 수급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기능에 따라 맞추고 그 농가들의 소득 보전은 이제 직불제를 통해서 그 소득을 안정시키자라는 그 쌀 소득 보전제 직불제가 2005년도에 공공비축제와 함께 도입이 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인 그 식량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쌀 생산 조정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아마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호응은 높지 않다. 뭐 70% 정도 목표 계획에 그 정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응이 높지 않은 원인 그리고 앞으로 이 개선 방향이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가들이 이제 올해 그 생산 조정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대략 한 당초 목표했던 면적 5만 헥타에 한 7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한 3만 3천 헥타 정도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그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쌀값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80kg 가마당 12만 9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지난해 수확 이후에 쌀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는 한 17만 6천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쌀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쌀을 계속 심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가들 입장에서 쌀을 심다가 쌀 외에 다른 작목을 심는다는 게
생산 기반의 문제나 아니면 농기계와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벼 재배를 할 때는 논에 물을 많이 담아두지만 거기에 다른 작목을 심으려면 이제 물을 빼야 되는데 결국은 논에서 이제 배수 개선이 잘 돼야 그 타작목 재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 그 배수 개선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벼농사를 짓던 분이 이제 벼농사와 관련된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작목을 심게 된다면 다른 작목에 관련된 농기계가 있어야 아무래도 생산이 용이해지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농업인들 중에 뭐 여러분들께서 좀 다작목 재배를 하는데 좀 꺼리시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판로 문제인데 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역 농협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민간 RPC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 입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쉽게 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입니다. 근데 다른 작목을 심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판로들이 조금 불명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께서 타작목 재배에 참여를 하는 걸 조금 꺼리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그 타작목 재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성공적으로 타작목 재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생산 조정제가 좀 이제 차질을 빚었는데요. 네. 금년 수확기 쌀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 수확기의 쌀값은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벼재배 면적을 한 3만 7천 헥타 정도를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수확기의 쌀값이라는 건 벼재배 면적 외에도 또 작황에 의해서 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벼의 작황이라는 게 후기 작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8월 말이나 9월 달의 날씨에 따라서 또 그 벼의 생산량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생산 조정을 통해서 대략 저희가 한 20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나 뭐 재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수급상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쌀 생산 조정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또는 이제 변동 직불제가 우리 그 쌀 정책의 핵심 정책이 될 텐데요. 근데 그 운영을 놓고도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이견 또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 변동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제도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쌀 변동 직불금제는 조금 제도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회가 목표 가격을 정하고 그러면 그 목표 가격과 산지 가격과의 차이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그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목표 가격이 18만 8천 원인데 산지 쌀값이 15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 차액이 3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3만 8천 원의 85%인 3만 2,300원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제 그 직불금, 그러니까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2, 3년 정도 운영을 한 결과 그 문제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농가들에게 직불금으로 대략 한 2조 8천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가 쌀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이 너무 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쌀 변동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쌀을 심어야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을 점점 더 많이 심게 되고 농가들이 쌀 심는 걸 아무래도 뭐 경영위험이나 아니면 소득이나 이런 측면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쌀을 점점 더 심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쌀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건 쌀 직불금의 대농에 좀 많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대략 한 상위 3%의 대농들이 전체 그 쌀 직불금의 대략 한 25%를 수령해 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농가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달라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불제 개편 방향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농업 그리고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거냐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이제 공급 과잉, 소비 감소 현상에도 다른 이제 소비재들과 달리 시장 질서에 일방적으로 맡겨서 공급을 수에 마냥 맞출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쌀이 갖는 식량 주권으로서의 막중한 가치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과잉 생산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다른 활로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쌀 소비 상황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1인당 그 쌀 소비량이 61.8kg였습니다. 61.8kg였는데 제 기억이 70년대 초반만 해도 저희 국민 1인당 대략 한 138kg 정도의 쌀을 소비를 했습니다. 138kg였던 그 쌀 소비량이 한 45년 만에 60kg니까 거의 뭐 반 이상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식생활이 점점 변화하고 또 다양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뭐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사실은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인당 쌀 소비량을 그 감소 추세를 완화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저희들에겐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결국은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그 쌀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내지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을 해서 다양화된 쌀 가공 제품을 소비를 함으로써 쌀 소비 감소 추세를 완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또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논란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사례를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일본이 좀 참고할 만한 많은 그 정책이나 아니면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품질 고급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쌀 소비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일본에선 뭐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은 결국은 정부와 그다음에 전농과 같은 생산자 단체 그리고 그 생산자인 농업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슈퍼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품이 있던데 뭐 인절미 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계란 주먹밥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다양한 그런 가공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더욱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소비 감소 추세가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대략 한 54kg 정도, 1인당 54kg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64kg에서 54kg까지 10kg가 감소를 하는데 일본은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그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는 건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61.8kg인데 72kg에서 61.8kg로 줄어드는데 7년밖에는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쌀 소비 감소 추세가 훨씬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양한 쌀 가공 제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소비 감소 추세를 좀 완화를 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월에 FAC, 즉 그 식량 원조 협약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이것이 쌀값 안정의 대안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FAC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쌀값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FA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FAC는 1967년에 체결이 된 국제 협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한 16개국 정도가 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FAC의 기본적인 목적은 위기에 빠진 그런 개도국이나 아니면 그 저개발 국가에 대한 식량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1월 처음으로 FAC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지난 7월까지 예멘 그리고 이디오피아, 케냐, 우간다 이 4개 나라에 5만 톤의 식량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FAC를 통한 식량 지원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명히 세계 7대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저희 국민소득 수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FAC를 가입을 했고 또 그 해외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쌀 산업의 측면에서는 이 FAC를 통한 해외 지원이 새로운 우리 쌀에 대한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5만 톤이라는 우리 쌀을 그 해외 지원을 함으로써 그 공급 과잉 상황인 국내 수급 상황을 좀 더 개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비단 쌀값 안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 중요한 그런 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국무총리께서 이제 그 아프리카를 순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를 순방하시는 일정 중에 저희가 그 FAC를 통해서 지원을 했던 그 물량을 현지에서 분배식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한 그런 최초의 사례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현재 그 식량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그리고 있는 향후 대한민국 식량 정책의 청사진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식량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약간 좀 모순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쌀은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급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공급 과잉 상황인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곡물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드시는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또 아주 낮습니다. 콩 같은 경우에가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콩이 한 6% 정도고 그 다음에 밀과 옥수수는 곡물 자급률이 1%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쌀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공급 과잉인 상황은 분명히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벼 재배 면적은 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줄어든 벼 재배 면적에는 우리가 부족한 다른 곡물들을 심어서 그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좀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재배했던 그 농지에다가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우리가 낮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작물들을 심음으로써 자급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다른 그 밀이나 콩이나 옥수수처럼 이런 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물론 농지 면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국내외 가격차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가격차를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품질 고급화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양정을 쌀 위주에서 밀이나 콩 또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밀이나 콩과 같은 타 작물의 자급률 높이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생산 여건부터 그 다른 작목이 쌀에 비하면 좀 많이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계화율 같은 것도 그렇고 생산 기반 여건도 그렇고 뭐 판로 여건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 생산 유통 판매와 관련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우선 밀과 콩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 기반을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밀이나 콩이나 뭐 옥수수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려는 농가들이 단지화가 돼 있으면 그런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는 그런 작업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밀, 콩 같은 경우에 단지화를 하고 그런 그 단지화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좀 보급을 확대를 해서 기계화율을 우선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쌀이 기계화율이 한 98% 정도인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 대략 한 58%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 단기적으로 한 5년 동안에 이 기계화율을 한 75%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산 기반과 관련해서 배수 개선 여건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논에 그런 타작물을 심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그 배수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단지화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수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생산 기반 정비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기본적으로 산지의 유통업체들이 뭐 밀, 콩 이런 경우에는 좀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과 그 협조를 해서 그 산지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그 소비 내지는 수요를 확대하는 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국내외 가격차가 보통 한 3배, 4배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원가 부담이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밀콩보다는 수입산을 쓰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외 가격차를 뭐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는 공공급식이나 아니면 뭐 군급식이나 이런 그 새로운 수요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런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런 소비처를 통해서 우리 밀, 우리 콩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생산 기반이나 유통 인프라 이런 것도 예.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소득 지지 정책 이런 예. 것을 추가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그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구체적인 작업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쌀값 논란이 대두될 때마다 농민과 정부 그리고 관계자들도 저마다의 주장을 이제 따로 펼치곤 합니다. 이를 전달하는 언론이나 관련 뉴스를 보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시청자들도 많을 텐데요. 이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쌀값과 관련해서 보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쌀도 분명히 그 상품의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개입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쌀이라는 게 쌀 가격이라는 게 한 측면에서 보면 농업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쌀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생계비의 일부를 또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쌀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농가들은 좋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쌀값이 낮으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작아져서 좋겠지만 농가들은 소득이 또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적정 수준의 쌀값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적정 수준에서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그리고 또 소비자들께서는 서로 상대방의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소비자들은 또 농업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정부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적정 수준 내에서 쌀값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중요한 정책이나 혹시 현재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께 가장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한 뭐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쌀의 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우리 쌀의 품질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를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쌀의 품질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산을 하는 단계에서 우선 쌀의 품종 자체를 그 양보다는 품질 중심의 그런 품종들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품종을 개발하고 그렇게 개발된 품종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품종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품질 고급화의 측면에서 그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비료와 농약을 조금 덜 쓰고 그리고 그 재배 관리를 표준화를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쌀의 품질이 일관되게 그 유지되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들께서 이제 쌀을 사주실 때도 사실은 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그 저희가 양곡 표시 제도로서
뭐 원산지라든지 뭐 국내산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연도라든지 가공 연월일 이런 부분들을 그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그 양곡 표시 제도를 조금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국내산으로 만든 단일 품종의 쌀을 그리고 최근에 가공한 것들을 최근에 가공한 쌀들을 그 구매를 하셔서 소비를 해 주시면 저희 쌀을 품질 고급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밥맛도 훨씬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 양곡 표시 제도를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맛이나 품질과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쌀의 특성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이 생산의 피드백이 돼서 생산 과정에서도 조금 더 그 고급화된 쌀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과 농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당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지금 참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그 농사 일을 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만큼 정부도 우리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 짓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우리 농산물이 세계 최고의 그런 고품질 안전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도 한결 밝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MBS 초대석 오늘은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쌀값 상승을 둘러싼 논란과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인중 국장님을 모시고 심층적인 대담을 가져봤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비단 총칼과 같은 무기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튼튼하게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또 하나의 안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반복되는 논란, 임기응변식 대처로 반복되던 지난날의 과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MBS 초대석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